안녕하세요. 깊은 교육학 개론의 김성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9급 국가직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처음 시작하면서 할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이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후에 이어질 지방직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공부를 좀 더 심화 있게 해 갈지 뭐 이런 것들의 방향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문제 들어가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존에 자주 나왔던 어떤 키워드들을 약간 비틀어서 나왔어요. 그전에 이제 좀 약간 보기로 선택지의 다른 오답으로 혹은 이제 비교점으로 좀 사용되었던 것들이 이번엔 정답으로 좀 등장하게 됐고요. 자, 1번에 보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 형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자,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내용이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 가능한 지능화된 학습 형태, 획일화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으며 창의적이고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과정, 원하는 정보, 학습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정보가 학습자를 찾아다니는 방식. 자, 우린 이걸 보면서 이제 뭔가 온라인 수업에 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E-러닝, M-러닝, U-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본다면 E-러닝에서 M-러닝으로, M-러닝에서 U-러닝으로, U에서 기계로, 자, 일렉트로닉에서 모바일에서 유비쿼터스에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는 2번과 3번은 사실 그렇게 막 문제를 풀어가는데 키워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걸 잘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내용이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어떤 단말기로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말기죠. 모든. 그래서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유선이죠, 유선의 데스크 PC를 통해서 공부가 되었던 것이 E-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M-러닝, 모바일은 당연히 무선이겠죠, 무선. 그리고 무선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와이파이로 잡혀있는 모든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무선은 모바일 기기인데 이 모바일 기기들은 무엇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PC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단말기로 도니까 모든 단말기니까 PC도 들어가야 되고 모바일 기기도 모두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비쿼터스 러닝이 되는 겁니다. 자,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크게 본다면 AI 학습. 그래서 우리가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는 학습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말뜻 그대로는 뭐 그 AI가 학습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순서를 본다면 어디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요? E-러닝에서 그 다음에 모바일 러닝에서 유비쿼터스로 넘어가는 이 순서를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마 이제 모바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은 뭐 E-러닝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더라?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말기를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단말기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러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냐?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수급의 기능을 한다. 인력을 수급한대요. 여기서 이미 결판 났어요. 그죠? 인력을 수급하는 거니까 사회 충원이 될 거고요.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에 적합한 학생을 교육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문화 전승의 기능,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의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은 이 설명했던 것들의 어떤 사회적 기능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고 그 사회적 기능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회 충원 자체는 사실 답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엔 답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요. 능력주의 평등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능력주의 평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 구조의 계급 구조는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각각 자신의 위치에 맞춰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능과 노력의 합을 무엇으로 본다? 능력으로 본다. 예, 타고나는 것, 선천적인 거죠. 지능은 선천. 그 다음에 노력은요, 후천적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능력이 된다. 그리고 현대 서구 교육 평등관의 바탕이 되었다. 자, 현대 서구 교육 평등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능주의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기능주의가 바로 바탕이다. 자, 능력에서의 사회구조적 불평등. 바로 나왔어요. 불평등. 여러분들이 능력주의 평등화론 자체를 모르셨다 손 치더라도 기억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지능과 노력을 합해서 능력으로 보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부정적 이미지라기보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구 교육의 평등이라든지 4번에 학교 교육을 대표적인 능력주의 실현 장치다. 2번과 4번은 바로 무엇이다? 기능론적 관점의 이야기고 그래서 3번이 사회구조적 불평등.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갈등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찾으셨으면 편안하게 풀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요. 협동학습의 일반적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협동학습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그 학습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개별 책무성. 네, 협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개별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책무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동질적 집단 구성. 협동학습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같은 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동질적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놔가지고 걔네들끼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면은 색다른 혹은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뭔가 색다른 관점이나 색다른 결과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안 나오죠. 그래서 동질적 집단 구성이 돼서는 안 되고 이질적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질적.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서로 막 싸우고 이게 부정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기대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지할 때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협동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하고자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사회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 어떤 과정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다. 자, 5번은요. 평가 도구의 신뢰도 및 이건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익숙하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다? 신뢰도가 어떤 것이고 타당도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와 관련되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맞습니다.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 도구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네, 타당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타당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목표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런 평가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도가 필요하잖아요, 신뢰도.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의 어떤 결과물을 믿을 수가 있어야 뭐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3번은요.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기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던 도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을 통해서 검증한다. 공인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4번이 답이 되죠. 네, 1번, 2번, 3번은 아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동형 검사 신뢰도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뭐 다른 공부하시면서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 보셨을 텐데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태니까 완벽하게 같은 거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피험자 집단한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동일한 평가 도구를 일정 간격으로 두고 반복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동형 검사가 아니라 뭡니까? 재검사죠, 재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형 검사에서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가 같은 경우에 동형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정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6번은요. 다음과 같은 가장 관계가 깊은 학습 이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영수가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 슬프군요.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뭐 공부 좀 못할 수 있고 성적 좀 안 나올 수 있지 뭐 꾸짖고 그럽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꾸중을 들었고 꾸중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쩔까 이러면서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국어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잘못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가 되면 뭔가 죄책감이나 찔리는 게 있어서일 텐데 사실 기분 상했으니 어떻게 했으니까 국어 선생님을 보니까 빡쳤겠죠. 그래서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누구를 봤더니 국어 선생님을 봤더니 즉 자극을 받았더니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반응이 나타난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구성주의는 네, 뭐 정보 처리 이건 완전히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었을 거고요. 그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바로 자극이 들어왔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얼굴이 붉어졌던 이 부분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종소리가 들리니까 침이 고였던 것처럼 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이 문제 푸시면 이제 학습하시면서 한번 구성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조건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에 프로이드에 대한 성격 구조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들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무의식 같은 경우에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의식 다음엔 전의식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전의식 다음엔 의식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원초아,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원초아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쾌락과 관련된 부분이죠. 쾌락.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것이고요. 바로 초자아가 도덕과 관련된 것이죠. 슈퍼에고. 그래서 도덕적 원리를 추구한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양심과 자아 이상이란 두 가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초자아라고 부른다. 4번이 답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뭔가 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건 아냐 모르냐의 문제고 프로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정리해 놓고 가셨다면 네,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반두라.
반도라의 관찰학습 단계 중에서 모델의 행동을 언어적, 시각적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뭐냐? 자, 모델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뭐 하고 있다? 부호화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순서를 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의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주의 집중을 해서 관찰도 하고 어떤 것을 이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지. 이 파지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재생을 해봅니다. 해보는 거죠. 다시. 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재상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동기화. 이 동기화 안에는 이제 내적 동기화와 외적 동기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부호화한다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이 단계는 언제? 파지죠, 파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기억 속으로 넣고 그 기억의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면화하는 과정들,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은요.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르고, 자, 이제 이건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성장 참조 평가가 뭐냐. 그래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증거가 뭐냐? 성장이라는 거, 성장. 자, 성장이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고 지금 현재 도달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장을 했는지, 뭐 떨어졌는지, 하락을 했는지, 퇴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말 그대로 바로 나왔어요. 뭡니까? 성장하였는지, 성장. 그래서 기억 맞아요. 자, 니은은요.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한다. 자, 학업을 증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이거죠, 이거.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한다. 개별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80점을 받았어. 어떤 뭐 A라는 친구가 80점을 받았고 B라는 친구가 90점을 받았어. 그런데 평가의 개별화라 된다면 A와 B가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80점을 받았고 얘는 90점을 받았잖아요. 80점 받은 친구보다는 90점 받은 친구가 더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80점 받은 친구는 지난번 시험에서 10점 받았어. 그래서 70점이 오른 거죠. 반면에 90점 받은 이 친구는 지난 시험에 100점을 받았어서 얘는 10점 더 하락한 거야. 그렇게 개별적인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성장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인 평가가 되어야 돼요. 자,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의 상관이 높을수록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측정치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장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원래 스타트 지점이 어디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스타트 지점이 바로 사전 측정치고요. 현재 측정치가 바로 지금 현재 도달한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상관이 높을수록,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연관성. 그래서 지난 사전 측정치가 80점이고 현재 측정치가 82점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 상관관계는 이제 우리가 표를 나타내 가지고 그 표가 얼마만큼의 어떤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테스트가 사전 테스트와 지금의 테스트, 이제 현재 측정치의 어떤 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지느냐 그려지지 않느냐. 점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관계는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성적이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그렇다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서로 차이가 적다는 뜻이고, 차이가 적다는 건 성장을
적게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이 아니니까. 자, 리을은요.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고부담 검사에 적합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을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일정 자격 이상을 획득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부담 검사에 만약에 성장 참조를 넣는다면 처음 스타트 지점과 어떻게 현재 도달한 지점, 현재 측정치가 비교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 그 관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장을 많이 한 거니까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원래 공부를 못 해야 돼. 엄청 못 해야 돼. 전교 한 200명 중에서 한 190등 해야 돼. 그러다 걔가 한 90등 했다면 어떨 때보다 똑같이 한 친구는 또 몇 등 해볼까? 80등 했는데 그 친구는 원래 70등이었는데 80으로 떨어졌어.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럼 물론 성적이 떨어지면 80등 한 친구가 90등 한 친구보다 현재적으로 어떤 학업 성취도는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뽑아야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지고 뽑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을도 되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나오죠.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1번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목적을 예, 맞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교수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 중심 자체는 이제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설명식 교수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자, 3번은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문화의 전수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본다. 자, 여기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문화의 전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건 이제 학문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교과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의미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인적 발달을 하고 전인적 발달 나왔고 인간의 개인적인 의미의 중요성 찾고 한다면 자아 실현까지 딱 나왔다면 인간 중심 설명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네, 넘어갑니다. 자, 11번은요. 분석적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분석적 교육 철학도 사실 언제 많이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도 선택지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분석적 교육 철학이 나오면 이 분석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친구들은 언어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뜻을, 의미를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고자 하죠. 그리고 그러한 분석적인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을 해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성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를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대답이 그래서 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가 한 10가지쯤 있는데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시면 사실 어떻습니까? 별 매력 없습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적 교육 철학은 어떤 것이더라? 과학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 사상이나 교육적 주장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있었던 위대한 사상가, 공자님의 교육 사상, 이런 것들 찾아서, 맹자의 교육 사상 찾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사상 찾아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전통적 교육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적 교육 철학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정해놓고 보면 답은 1번이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전통적 교육 철학에서 애매하고 모호하게 사용됐던 게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명료하게 만드는 거야. 명료. 맞죠? 교육을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 철학을 객관적인 체계를 갖춘 독립학문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과학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차적 또는 반상적이라는 철학적 방법의 성격상 교육의 가치나 실천 문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서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성의 통해서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어떤 누구에게, 학생에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죠. 자, 12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개념이 뭐냐? 자, 정규 교육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 활동이고, 교수자의 자격 요건이나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 우연적 학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학교 교육,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형식 교육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 학교 교육 체제, 즉 학교 교육은, 형식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결국 체제 어디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조직도 있어야 돼요. 반면에 비형식 교육은 어디에서? 체제 아닙니까? 아니죠. 체제 밖에서, 그리고 조직은 있어요. 무형식은 뭐도조차 없는 겁니까? 조직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형식은 체제 밖에서 조직도 없을 때. 그리고 우연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맥락에서 무형식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셔도 크게 어떻더라?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자, 비형식 교육은 그래서 체제 안에서, 체제 밖이지만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교육 같은 것들이 비형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무형식 교육은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두시면서, 그래서 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다, 바로 어떤 것이다? 비형식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서 13번. 자, 13번은요 리더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이라고 하면서 변혁적, 문화적, 도덕적, 슈퍼 리더십 나와 있는데, 요거 리더십은 구분해 놓으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요. 의식과 능력 향상을 격려해서 발전에 큰 책임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조직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한다. 그다음에 이성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등의 특징들이 있다. 이것은 뭐냐? 조직을 변화, 바로 변혁적 리더십. 1번이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 문화는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도덕성이 나와요. 도덕성. 그 다음에 슈퍼 리더십은요,
이 리더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각각의 이 구성원들이 무엇을 가지게 될 때 자율적인 어떤 리더가 될 때,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리더가 될 때 나타나는 거고, 변혁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자, 14번 갑니다. 14번은 이제 경당에 대한 이야기고, 이 문제 자체는 경당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함정이 하나 나와 있죠. 고구려 경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문과 무를 어울려서 교육을 했고, 미혼 자제들 교육기관이었고, 문선을 무엇을 했다? 교재로 사용했었고요. 자, 유교 경전으로는 사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이야기할 땐 사서 3경,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서 5경이 되는데, 사서 5경에서 뭐가 먼저입니까? 얘가 먼저죠. 얘가 먼저.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서가 생겨요. 그래서 사서 5경을 공부하게 되는 건 언제냐?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조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선 때. 네, 조선. 사서 5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둘 다 나와 있다. 1과 2가 다 있다. 그렇다면 조선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사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해본다면, 이 사서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남송 시절에 주희가 정리하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여기에는 논어, 맹자, 그 다음에 대학, 중용, 이렇게 해서 이 4개가 사서고요. 이 사서가 남송시대에 주희가 만들었고, 송나라가 언제였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이제 고려 말이라고 머릿속에 그냥 생각해 주시면, 물론 고려 말 자체는 아니죠. 남송 이후에 이제 원나라 들어서고, 그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고려 말이라 그러면 원나라 일대가 맞기는 한데, 원나라 때는 뭐가 없으니까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언제? 남송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서 5경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된 거는 언제다? 조선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다? 5경만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5경도 이제 3경에서 시작해. 3경이 바로 뭡니까? 시경, 그 다음에 서경, 역경이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춘추와 예기, 이렇게 해서 5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5경이 먼저 학습으로 많이 활용되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유교 경전으로는 사서를 중시하였다. 아니다. 네, 사서가 아니었다. 5경을 중시하였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면서 머릿속에 뭘 가져주시면 좋겠다. 사서 5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조선시대 때 같이 나오는 건 조선시대고, 그래서 사서와 5경에서 시대적으로는 5경이 먼저고 그 이후에 사서다.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은요. 조선 후기와의 자찬 교재. 조선 후기. 천자문이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뭡니까? 천자문. 천자문은 어떤 것이더라? 한문교육의 기초더라. 바이블. 기초인데, 이 기초가 학습적으로 좀 봤을 때 좀 결함이 있어. 난이도 조절이 안 돼 있어. 막 갑자기 중간에 너무 어려운 한자들도 나오고, 애들한테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쳐 줘놓고서는 갑자기 한문 등장하고 라틴어 등장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라 결함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상하로 나누어서 상은 유형적, 하고는 무형적 개념을 중심으로 2천자를 수록하였다. 자, 요걸 보면서 이제 천자문의 학습 과정으로서 바꾼 건 바로 뭐다? 아학편이다라고 하는 정약용. 네. 선생님의 저서. 자, 다 책 이름에서 보면 아학이라고 아자가 들어가면 이게 어린아이 아자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관련해서 어린아이와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학이라고 하는 천자문이 기초니까 아학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소절은 뭐 이덕무, 하학진암문, 뭐 누구지 안정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소절이나 하학진암이 시험에 답안으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좀 배신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정약용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아희월남은 이제 아자가 같이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 좀 고민 좀 해라인데 희자가 즐거울 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건 아이 놀이교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은요. 이제 법률에 관한 문제죠.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로서 교육부 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학점 인정. 학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냐. 초등에서 일어나는 거냐, 중등에서 일어나는 거냐, 고등에서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학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건 대학 기능이 대학 기능. 요걸 머릿속에 두셨다면 1번에 보시면 외국이나 군사 분계권 이북 지역에서 자,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자, 중등교육이 아니죠. 중등교육. 중학교 나왔는데 그 중학교 나온 친구가 이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면 중학교 수준 공부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보다 아니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공부하는 수준은 사실 외국에서 중학생 과정밖에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바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친 자.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정했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시간제 등록해서 수업을 받아 시간제 수업을 들은 친구.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유자로서 인정된 사람과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래서 2, 3, 4번은 네, 모두 다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1번은 아니다. 중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 법 자체에서는 뭘로 이야기하죠? 법에서는 대학교육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상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자, 17번.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합, 점증, 만족, 합리성 모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혼합 모형은 어떤 거냐? 당연히 섞은 거겠죠. 근데 뭘 섞었냐? 만족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성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네. 합리성은 이게 점증이고 그다음에 만족이 합리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 이상주의와 그다음에 점증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하면 혼합 모형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합리가 뭐고 점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나오죠. 자,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무엇을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최선에 대해 자, 여기서 나오는 이건 중요한 건 최선이죠. 최선. 무엇을 위해서? 합리를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 이성이 있어야 합리적이니까 합리를 통해서 최선을 뽑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증이 아니라 얘가 무엇이다? 합리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며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건 차선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3번이 맞고요. 4번은 합리성 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정책의 대안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의 개선, 조금씩 좋아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리성 모형이 아니라 이게 점증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요. 자, 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조금 안 익숙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보빗을 모르더라도 보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학교 행정에서 적용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학적 관리죠. 과학적. 제가 아까 분석 철학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합리성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 뭐 들어가 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가설과 그것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과학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네, 학교 행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성, 그리고 그 합리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무엇이 높다는 거겠습니까? 효율이죠, 효율. 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교육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낭비를 최대한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한 모든 시간에 교육시설을 가능한 한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어떤 교육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율성이 높은 거란 말이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직원의 수를 최소화한다. 네, 뭔가 좀 악덕 같기는 한데요. 예, 작업 능률이 가장 높게 유지를 하면서 교직원 수를 최소화하게 된다면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4번은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에 책임도 져야 한다.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왜? 교원이 두 가지 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행정에 책임도 져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 뭘 해야 돼? 분업을 해야죠. 우리가, 네, 포드가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생산성의 법칙, 바로 분업. 그래서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자르고, 학교 행정의 책임, 학교 행정은 누가 해야 돼? 행정가가 해야죠, 행정가가. 각자 잘하는 거 하라. 전문가한테 각자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어떤 것이다? 답은 4번이 틀렸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의 책임도 지는 게 아니라 서로 분리해야 된다. 분업이다. 자, 이제 19번. 자, 19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안 익숙한 사람들이 나오시죠. 호의와 미스켈. 그래서 요거는 공부가 자칫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면 구분한 학교 풍토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교장이 나오고 교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교장과 교사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교사에서 각각 어떻게 개방과 폐쇄. 그래서 여기가 개방, 여기가 폐쇄, 교사도 여기가 개방, 여기가 폐쇄 라고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면 개방인 곳은 뭐겠습니까? 개방. 교장도 개방이고 교사도 개방이니까 여긴 개방이겠죠. 개방. 그죠? 똑같이
교장이 폐쇄고 교사도 폐쇄니까 여기가 폐쇄겠죠. 폐쇄. 그런데 교장은 폐쇄적인데 교사는 개방적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교방은 폐쇄적이고 근데 교사는 개방적이야. 우리는 이걸 몰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장은 개방적인데 교사는 폐쇄적일 때 우리는 이걸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개방풍토는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개방되어 있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폐쇄풍토는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잡무만을 강조하고 엄청 폐쇄적이야. 그리고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없어. 망했어. 예. 가장 나쁜 모습들이겠죠. 폐쇄. 네.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개방일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제일 최선과 최하의 가운데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고. 자, 몰입 같은 경우에는 교장은 효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고 시도하지만 교사들은 낮은 전문적 업무 수행에 그친다. 자, 교장이 어떻게 되고 효과적인 통제를 시도해야 됩니까? 몰입은 어딘데? 네, 교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폐쇄적이어야 되죠. 폐쇄. 그 다음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낮은 업무적인 수행 정도에 그치게 되는 거니까 이 효과적인 통제는 어떤 것이다? 폐쇄적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폐쇄적인 자세로서 등장해야 되고요. 일탈풍조 같은 경우 일탈은 뭡니까? 교장은 개방이고 교사가 폐쇄일 때죠.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이지만 교사들이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하고 폐쇄적이야. 그지? 교사 간의 불화와 편견도 심해. 그래서 일탈은 맞고. 그래서 3번 몰입풍토가 무엇이 된다? 답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것은 어떤 이 머릿속에서 이 표 정도는 머릿속에서 그려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20번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은 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우리가 답으로 사용하던 것이 보기로 활용되고 평소에 다른 선택지와 오답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이 무엇으로서 답으로 되게 되죠. 자,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그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자, 뭐가 등장합니까? 목표가 있어.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를 달성하는 비용을 명시해 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사실 답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관리에 치중해서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도 있다는 것은 이제 오답을 찾는 데 필요한 어떤 힌트들이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그강 공부할 때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 0기준 예산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0기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제로 베이스라는 뜻이죠.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예산을 짜는데 작년에 해왔던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완전 리셋해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뭘 주는 겁니까? 네,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우선순위. 그게 바로 0기준이고요.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어떤 겁니까? 품목마다 하나 세세한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모두 다 따져가지고 품목을 정해놨는데 그렇죠.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불분명에서 우리는 무엇은 아니구나. 품목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소홀히 한다. 계획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기획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네, 기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계획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획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힌트도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와 표시하고 달성하는데 여기선 이제 뭔가 리셋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0 기준도 아니고요. 성과주의, 성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로 성과 아닙니까? 그 성과에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 주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뭐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이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험은 몇 가지 이제 뭐 물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지만 예, 자칫 조금 잘못 생각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나름 그래도 시험에서 본다면 좀 변별력이 있는 편인,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맞춘 그런 잘못된 시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평소에 알고 계시던 익숙한 개념의 그 옆에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있는 이후에 있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험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어렵게, 그리고 뭐 법령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바뀐 법들 한번 정리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학자들, 학자들의 어떤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시험 문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지방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